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국제유가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 이상, S&P와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경기 회복을 늦출 거라는 공포에 산유국의 증산 계획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여름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시장의 온도는 이제 상수가 될 겁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는 일이 빈번해질 테니 미리 보고 먼저 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든 살아있지 않은 건 썩어버리는 계절,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 참 많죠. 이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9대 주력 제조업의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네요. 반면에 반도체는 수급난 해소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들, 이른바 파운드리 업체들끼리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전망이 나와 있는지 관련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하는데요. 관련해서 취재부터 선수들의 마음까지 현장 취재하는 기자통이 한번 들어볼까요? 경제 이슈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남아공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 LG와 삼성 피해 입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수습이 될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S&P,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는 정말 힘든 하루였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린 배경은 기존에 노출되었던 재료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급등이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주식시장 내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주요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또 업종별로 봐도 에너지, 금융,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 혹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경기 정점 논란도 있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2분기가 정점이었고 3, 4분기 떨어진다. 이런 걱정 속에 중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하고 코로나라는 변수는 사실 아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라면 시장이 핑계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 주체들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이 구매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또 델타 변이 확산세가 그동안 막대하게 돈을 풀었던 부양책 효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이나 선진국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러한 요인들은 상당 부분 증시에 나왔던 반복된 악재였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은 높은 지수 레벨, 높은 기업이익 증가율, 높은 경제 성장률 등 높이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지 못한 데서 저는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이 부담감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이거는 저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이나 혹시 다른 날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델타 변이, 이러한 이슈들이 재차 부각되더라도 저는 그 조정의 성격, 하락의 성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반길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한지영 연구원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이제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코스닥 50 종목에도 직접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최근자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18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한 80조에서 90조 원 사이대 수준으로 만만치 않은 막대한 규모인데요. 그동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코스피 200 종목, 그야말로 국내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술력 신, 이러한 언택트 문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도 투자해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분위기가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제는 이제 코스닥 50이라는 코스닥 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러한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가 현실화됐을 때 당연히 수급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점은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한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를 마구마구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자금의 성격은 증시의 구원투수 성격인 만큼 향후에 코스닥에도 하나의 새로운 안전판이 생겼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는 반도체 섹터 말고는 괜찮은 종목이 거의 드물었는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국내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 하락에서 영향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 전부 다 업종과 무관해서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좀 하락세를 보인 만큼 현재는 마이너스 0.6%대로 전거래일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5%대 하락세로 지금 낙폭이 제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쯤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한 분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또 경제 공부 깊이 하실 수 있도록 경제 서적도 한 분씩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희 잔치합니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벌써 100일이 됐는데요. 100일이니까 떡도 돌리고 잔치도 할 거거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부터 견과류, 녹용, 경제책, 상품 푸짐하게 준비했고요. 특별 초대 손님도 나오십니다. 나의 첫 투자 수업 저자이시고 7천만 원을 200억 원으로 만들었다 해서 유명한 분이죠. 슈퍼개미 김정환님 모시고 투자의 정도 한번 배워볼게요. 궁금하신 것들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에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하나육군님, 내년 3월에 퇴직 앞두고 있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경제발전소에서 전해주시는 내용들 유익하게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내년에는 랜선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여행지 알려주신 곳들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내년에 퇴직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두 번째 시작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대폭 늘리자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9대 주력 제조업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2차 추경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거 논의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일단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는 희망 회복 자금의 최대 지급액이 900만 원, 그리고 총 지급 대상자 수는 약 112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집합금지를 장기로 받은 소상공인이었는데요. 여기서 그 장기라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한 15주 내외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0.3%밖에 안 돼서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보고를 받은 뒤에 이게 4차 유행이 좀 본격화가 됐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 산자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요. 원래 정부가 낸 이 희망회복 자금의 계획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출 4억 원 이상을 통으로 보던 것에서 매출 4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으로 한번 자르고 그리고 매출 6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를 장기로 받고 매출 6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또 지급 대상자 수도 192만 2천 명까지 늘리자는 안이 지금 의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내일 혹은 금요일 정도까지 국회 예결이 열리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대상하고 금액을 좀 늘리자 여기까지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구간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대다수는 나홀로 사장님들이거든요.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들 지급액 이걸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결국 그 최고 금액을 올리는 거는 국회 주장대로 그렇게 하는 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러니까 소위 살만한 자영업자가 3천만 원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다소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들의 지급액은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산자위 안을 보더라도요, 지금 8천만 원 미만 매출을 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장기의 경우로 최대 500만 원, 영업 제한을 단기로 받은 경우가 최소인데 그게 최소 300만 원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네. 애초에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영업 제한이랑 집합금지 조처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안 하는 전제로 지금 희망회복 자금이 나왔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요. 이게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지원금 사이에 간극이 참 크지 않을까 싶은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안 받는 업종이지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지원이 됩니까? 그들도 지금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단 방역 조치가 별도로 없었던 분들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 지급액 자체를 기존에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준도 세분화하자고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9년 이후를 반기로 쪼개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가 20% 이상 나타난 경우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10%만 매출 감소가 나타나도 지원하는 것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받는 분이 대략 한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이제 현장에서는 빨리 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대상자 아닌 사람들은 소급해서 다시 걷어갈지언정 즉시성이 중요하다 얘기하시거든요. 언제 준다고 합니까? 일단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애초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면 한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어서요. 이들은 신청 당일에 곧바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8월 17일까지는 받게 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다 이달 중에 추경안이 처리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계획들입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고 바로바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업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수출 요즘에 잘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전경련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9대 주력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전망을 조사했는데요.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랑 수출액 모두 개선된다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정유,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그 2019년 하반기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정유 업계는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유 등등의 주요 석유 제품의 수요가 좀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요. 2019년 하반기보다 매출이 한 20에서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계도 신규 그 수주 실적이 좀 지금 좋은 편이기는 한데
이 실적이 매출에 반영이 되려면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는 건 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좀 심해서 매출이 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반면에 햇살이 반짝되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바이오헬스가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업종입니다. 반도체는요, 일단 코로나로 좀 비대면 수요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늘고 있고요. 최근에 대형 데이터 센터용 서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은 전방 산업의 좀 수요 회복에다가 그 국제 유가 급등까지 겹쳐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할 전망이어서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델타 변이 확산이 어느 정도냐. 이로 인해서 교육이 좀 부진해진다면 뭐 좀 주력 제조업종의 하반기 실적이 지금 상반기 굉장히 훌륭했던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지켜보죠.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명품 인생님, 아이디가 남다르시네요. 연민님, 은행문 열자마자 학자금 대출 다 갚고 40만 원짜리 첫 적금에 가입했어요. 이제 저도 남의 돈이 아니라 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몹시 칭찬합니다. 저도 이 학자금 대출 200만 원 있었거든요. 이거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갚았을 때 그 감동, 그리고 보증을 서주셨던 우리 담임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들, 이른바 파운드리 업체들 간의 인수합병전이 치열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 업계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이게 호재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좀체 반도체 주가가 안 올라서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연결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미국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극자외선 장비 독점 공급하는 회사의 목줄을 딱 쥐고 중국에는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예, 계속 우리 블랙리스트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SMIC가 있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가 10나노 이하 전환이 쉽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정으로 가려면 ASML의 핵심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블랙리스트를 지금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어쨌든 등재해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ASML이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네. 이 극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인 사이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핵심 기술이 다 미국 기술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수출을 금지하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장비는 네덜란드 건데 남의 나라 장비 수출을 해라 마라 막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극자외선에 대한 파장과 관련된 그런 코어 기술을 네. 미국의 사이머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ASML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 인수 조건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서류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특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기업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계약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칭화대하고 합작해서 만든 회사 있잖아요. 예. 이 회사가 사실상 중국 국영 기업인데 최근에 파산 구조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게 진짜 파산으로 이어질까요, 센터장님?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회사채 만기 상환을 못했고요. 특히 달러 회사채 상환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칭화 유니그룹이 특히 YMTC라는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아직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최근에 낸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최근 들어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칭화 유니처럼 특히 YMTC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술력에 여기에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적자 폭은 더 컸을 거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작년에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난들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볼 텐데, 대만의 TSMC 대표적으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본에 공장을 짓고 이 미국으로 공급망을 확대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요 움직임이 좀 기민해 보이네요. 사실은 TSMC는 올해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그 중국에 있는 난징 공장이랑 서로 아마 기술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TSMC도 계속 언론에서도 노출되지만 선단 공정은 아니고요. 14나노, 28나노 공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니의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로직 반도체, 보통 28나노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도 TSMC랑 제휴한 지가 좀 됐고요. 물론 르네사스도 자체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대부분 공정은 28나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정은 사실은 삼성이 특히 지향하는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하고는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공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TSMC는 또 연초에 또 소재 연구소를 일본에 투자하는 등 일본 소재사와의 제휴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이번에 구마모토 현에 지으려는 공장은 사실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일부 소니와의 제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미국과 대만의 이해관계가 중첩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막 긴장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예. 긴장할 만한 상황은 일본 공장도 그렇고 난징 공장도 그렇고, 최근에는 난징 공장이 2만 장 정도 개파인데 2만 장 증설하다고 하니까 또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난징 공장이든 일본의 그 구마모토에 지으려는 공장이든 다 자동차랑 아니면 일부 IT 중에서도 좀 아주 레거시 공정, 즉 선단 공정이 아니는 좀 올드 공정이기 때문에 삼성은 그런 부분은 예주 파운드리를 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센터장님, 우리 제일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어서 손님들이 산다고 하는데 못 판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반도체 수급난은 대체 언제 해결될지. 두 번째는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는 많이 나간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이 두 개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전 세계 신규 팹을 많이 짓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NXP, 인피니언, 그리고 신규로 10인치 짓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많고요. 또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에 이제 화재 피해를 완전 정상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다 복구가 됐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많이 좀 생산도 좋아졌고, 이제 생산 캐파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만의 파운드리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 대비 2분기가 3만 장 정도가 증설됐고요. 네.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들 대략 지난 이제 연말 대비해서는 한 7만 장 정도 증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내년 연말까지 계속 공급 부족이 타이트할 거다 하는데, 타이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주 극심한 공급 부족은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완화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 파운드리가 너무 생산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생각보다 공급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일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말이 좀 몸에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생산 캐파하는 회사들이, 생산 캐파를 확대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랑 이런 다양한 성장 동력이 많지만 아직은 핵심 이익원은 역시 메모리 반도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2분기,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또 예상보다 좋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핵심이 되는 또 메모리 반도체 서버 쪽 이 재고가 지금 또 많이 있고, 또 내년에 또 인텔의 CPU가 이제 신규 CPU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가 좀 투자 공백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내년 상반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건데, 반대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소프트 랜딩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DDR5 모멘텀 때문에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되게 많으시구나. 0522님, 혼자 사시는 친정아버지 생신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해신탕 재료를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세상에 이런 효녀가 있습니까? 해신탕이라니요. 6958님, 오늘 친정아버지 90번째 생신이세요. 생각 같아선 거하게 챙겨드리고 싶은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영상통화만 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효자 같이 계셔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또 19살 생일 축하해달라는 분도 계시네요. 내 친구 TBS님 막내 아들 유성진의 19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화이자 맞았겠네요.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오후쯤에 속보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경색된 관계 개선에 계기를 한번 찾아볼까 하였는데 일본 측의 여러 가지 실책 그리고 망언이 있었죠.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하게 되는데 자칫 이게 코로나 대확산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을 둘러싼 의문점들 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의 조희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자님 이번 주에 출국하시나요? 준비 열심히 하고 네. 이제 나갈 준비했는데 결국 가지 못하게 됐고요. 왜요?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를 또 걱정을 해주셔서 또 괜히 가서 코로나 또 걸리고 건강상 문제 네. 이런 이유로 막판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가방 다 쌌는데 못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구나. 네, 뭐 가방도 일단 꺼내는 놨는데. 네. 그래요. 이게 도쿄올림픽 출장 준비했다가 못 가게 된 언론사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돼 있다가 취소된 회사들이 많은데 일단 무관중이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 올림픽. 네. 그러면 취재할 거리도 많지가 않고 네. 관객들 리액션 이런 게 적을 테니까 네. 또 취재도 좀 제한적이겠네요. 네, 뭐 사실상 무관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96%의 이제 그 경기들이 대부분 이제 도쿄 안에서 열리고 그래서 도쿄도는 이제 무관중으로 하고 하지만 네. 이제 일부 외곽 지역에서 한 4% 정도 이제 관중을 아직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실상 무관중 대회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해외 축구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이제 뭐 관중 응원 목소리를 경기장에서도 틀고 또 이제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뭐 전 세계 몇 명의 시청자가 이 경기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달라라는 식으로 선수들한테 메시지도 이제 전할 거고요. 네, 하지만 뭐 기자들은 당연히 솔직히 좀 힘이 많이 빠지죠. 뭐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했고 뭐 거의 한 3, 4개월 뭐 길게는 6개월 전부터 그렇죠. 준비한 기자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또 입국을 했는데 뭐 2시간 뭐 공항에서 길게는 6시간, 7시간 기다렸다는 기자들도 있고 또 이제 겨우 입국을 했는데 들어가서 뭐 3일 동안 기다려야 격리를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네. 또 뭐 편의점도 보내는 준대요. 편의점이 그 호텔에서 나와서 돌아올 때까지 15분만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기자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15분 벌써 우리끼리 올림픽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제 저기 초시계를 정해놓고 네. 핸드폰 시계 정해놓고 뭐 15분 뭐 갔다 와 보니 이런 르포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지만 뭐 이게 또 엄격하게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잘 적용을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허술한 점도 많이 있고 15분 넘으면 뭐 경고를 준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현장에 가 있는 취재진들 보니까 폭염과도 싸우고 있고 우리 진종호 선수 사격 연습하는 연습장 보니까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네. 더구나 마스크 안 쓰고 연습하는 다른 나라 대표팀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네. 골치 아픈 상황이다 싶기도 한데요. 네. 취재 재미가 좀 덜하겠다 싶기도 한 게 네. 세계적인 스타들은 속속 불참을 선언하고 있네요. 네, 이게 사실 뭐 아실만한 유명한 선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제 스포츠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테니스의 뭐 로저 페더러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 그다음에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 1위 지금 이제 2위로 내려갔는데 더스틴 존슨, 뭐 NBA에서는 유명한 스테픈 커리, 르브론 제임스 다 안 나옵니다. 다 안 나오는 분들 지금 이름 말씀하신 거죠? 안 나오는 선수를 말한 거고 그나마 이제 테니스에서 세계 1위 이제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갑자기 이제 반반이라고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어요. 뭐 도쿄 유망주 테니스 유망주를 위해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네, 이 선수는 이제 또 이 소위 말하는 골든 슬램이라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금메달이 필요하니까 나오기로 했던 겁니다. 노박 조코비치 선수는 최근에 흑신이라고 하는 나달을 프랑스 오픈에서 이겼습니다. 이 앞마당에서 나달을 이기고 나서 그 조코비치가 이 기치를 몰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 말고는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참가하겠다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너무나 나가서 메달을 따고 싶다 이런 열망하고 불안하다. 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럽게 가지만 안 가고 싶다 이런 선수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좀 해외 특히 또 종목 뭐 리그 뭐 이게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불참을 선언한 선수들은 그 인기 스포츠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선수들 또 올림픽이 그렇게 올림픽의 명예보다는 또 돈을 쫓을 수도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이제 돈이 우선이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불참을 선언하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은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해외 특히 모든 다른 종목 뭐 상관없이 특히 뭐 비인기 종목 선수들한테는 올림픽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더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고 또 근데 그렇다고 골프 선수들 해외에는 이제 불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선수들은 골프 특히 선수들은 굉장히 올림픽에 그런 큰 열망을 갖고 있는데 특히 뭐 박인비 선수는 제가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박인비 프로는 어떻게든 올림픽에 나가서 2연패를 하고 싶다. 사실 골프가 그렇게 막 뭐 이룰 거 다 이뤘고, 그렇죠. 네, 흥미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하고 나니까 더 동기부여가 생겨서 2연패를 하고 싶다. 뭐 당연히 뭐 돈을 받는 건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겠지만 그게 사실 뭐 한 해 몇십억씩 버는 선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2연패에 대한 꿈, 또 남자 선수들 김시우 선수, 임성재 선수 돈 많이 버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메이저 대회 영국에서 열린 디오픈 나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또는 뭐 이제 각자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겠다, 도쿄 준비하겠다, 금메달 따고 싶다라고 이제 목표를 밝혔거든요. 네, 그런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선수들이 이 국위를 선양한다는 차원에서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책임감 이걸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나리타 공항 내리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격리가 됐고 선수촌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버블 방식으로 사람들을 격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버블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예전에 뭐 이제 여행에서는 뭐 트래블 버블, 뭐 버블 한마디로 이제 말 그대로 비눗방울 안에 가둔다는 건데 이 관계자들을 그 방울 안에 가둬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버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먼저 시도된 곳이 그 미국 프로농구 NBA 작년에 이제 먼저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로리다의 이제 올랜도 디즈니랜드 근처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해서 올랜도 버블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시즌을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 관계자, 선수, 그다음에 뭐 언론인까지 해서 한 1,500여 명 정도를 이제 그 안에 몰아 넣었고요. 버블 안에 몰아 넣었고 실제로 외부인과 접촉이 성공적으로 차단이 됐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효과적으로 보고 도쿄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용어를 따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비눗방울이 쉽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게 방울 아닙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데 도쿄올림픽은 지금 205개국에서 15,00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 그럼 이제 뭐 NBA랑은 완전 또 규모가 다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기자들 15분 열심히 달려가서 편의점에서 사오고
뭐 이런 순간에 이미 이제 버블이 사실상 터졌죠. 확진자도 많이 속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어설프게 가두다가 이 선수촌, 이 올림픽 베뉴가 이제 오히려 코로나19를 배양하는 뭐 신종 올림픽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걱정도 있고요. 하하, 네.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일본 현지에서는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가 안 됩니다. 더구나 올림픽이 사실 월드컵 같은 경기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의 최대 향연장인데 올림픽 공식 스폰서들도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회사들도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어제 아마 기사로 나왔을 건데 이제 도요타 사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그렇죠. 정말 큰 손이고 일본의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 스폰서에서도 최상위 후원사 그룹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인데 네. 이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가 되려면 돈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10년 계약 기준에서 2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00억 원 정도 이제 돈 쓰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우리는 굳이 TV 광고를 하지 않겠다. 돈은 다 썼는데 네. TV에 굳이 우리 노출 안 돼도 된다. 올림픽과 연관해서. 그건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내 여론이 지금 55%가 이제 도쿄 올림픽을 열어야 되나 반대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강한 상황에서 이게 도요타가 세계 시장도 있지만 또 이 내수 시장이 있잖아요. 굳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연다? 이게 사실 달갑지는 않잖아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토요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는 이 선긋기에 나섰고 가장 또 공격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올림픽이다. 라는 말까지 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졌죠. 저랑 생각이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2021년 7월에 열린 올림픽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 2020 도쿄 하계올림픽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1년 지났는데 연기돼도 2020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죠. 예. 왜 돈이 드냐? 왜 2020을 2021로 바꾸면 돈이 드냐? 일단 우리 뭐 평창 때 많이 나왔을 텐데 뭐 2018 평창 뭐 기념품 동전 뭐 네. 주화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이거를 바꾸면은 이제 상표권 등록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다시 이걸 다 찍어서 2021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0을 1로 바꾸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뭐 각종 이제 상표권 수익을 둘러싸고서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대회 전통을 이어간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올림픽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이제 짝수해 뭐 동계하계 번갈아 가면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네. 이런 이제 전통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끝난 이제 그 유럽 축구 챔피언십이라고 하는데 유로 2020도 2021년에 네. 열렸지만 유지한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큰 의미가 있나 했더니 결국은 돈 얘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건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고 4차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이거 왜 굳이 강행을 하는 겁니까? 일단 IOC가 강행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굳이 내가 먼저 손들고 야 우리 먼저 그만하자라고 우리 하지 말자 네. 위험하잖아라고 할 이유도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IOC와 이제 그 주최 도시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드는 이제 IOC는 약간 어떻게 보면 주관을 해주는 거고 여는 개최는 그 도시가 하는 거고. 네. 근데 이 계약이 굉장히 IOC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취소하면 너네가 뭐 이거에 대한 비용들, 취소 비용들, 페널티들 다 너네가 물어. 공식 스폰서들에게 네. 그 광고를 해주기로 했던 그 계약에서 위약금이 발생하면 먼저 취소한 사람이 물어주기 이렇게 돼 있군요. 네. 하지만 IOC는 먼저 취소를 자기네가 원해서 한다고 해도 뭐 각종 안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도 많이 있고 해서 뭐 일단은 자기네가 일단 절대 갑의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뭐 여차저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네가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는 거고 또 이게 IOC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한체육회 같은 네. 그런 NOC
들에 이제 모여서 막 저기 아래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배라는 표현이 좀 웃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산하의 여러 산하에 두고 있죠. 협력하는 이런 단체들인데 이제 올림픽을 열지 않는다? 그럼 이제 너무 긴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럼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파트너십, 리더십 이런 게 좀 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IOC도 여는 게 일단 무조건 좋습니다. IOC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도 손해볼 게 없는 건데 네. 일본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이 너무나 크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티켓 값을 회수할 수도 없고 인프라 건설에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올림픽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강행되는 올림픽이잖아요. 네. 이 와중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일본에 가서 이 격려를 한답시고 했던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중국 국민들이 열심히 해주면 문제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취소 선언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일단 중국의 말 언론에 따르면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0일 정도 남았는데 뭐 베이징 안에 이제 새로 생긴 경기장들 건설 거의 다 했고 뭐 오는 10월까지는 완전 마무리할 예정이고 뭐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죠. 근데 하지만 일단 중국은 코로나 말고도 넘어야 할 일단 산이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고 또 좀 잦아든다는 이제 가정하에 또 이제 최근에 그 홍콩 인권 문제들이 걸려 있고 그것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는 홍콩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너네 올림픽 안 나갈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중국에서는 이건 내정 간섭이다. 너네가 왜 이거를 올림픽과 연결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 잦아들지 않을 거니까 우리 진짜 안 나갈 수도 있어라고 이제 강하게 또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동계하계 올림픽이 순서대로 열리는데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중첩되니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의 조희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인천의 김영일 선생님 오늘도 날씨가 푹푹 찌네요. 주식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김영일 선생님 시사평론가 최영일 선생님 동창이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S본부 때부터 같이 쭉 따라와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첵할까요? 1등 핑크로봇님, 2등 강아지 호야님, 3등 복덩이 삼형제맘님, 4등 쿠키두이 건이아빠 국두건님, 5등 아재 초콜릿님 반갑습니다. 2배로 마트님 1등 하셨는데 허허 6등이세요. Y5177 둘님 발전소만 써주셨고요. 정민정원 아빠님 문자도 보내고 여기도 왔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죠? 그리고 5769님 경제발전 오늘은 너무나 1등이 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9등이네요. 내일 다시 만나요. 그리고 저희 국제정세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아공에서 일어난 폭동 때문에 LG전자 공장이 전소됐다. 삼성전자 물류창고도 불에 탔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은 지금 영상으로 전해지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내전 상황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일단 우리 기업들 피해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알려진 바로는 더반 소재 LG 공장이 전소되었고 삼성도 이제 콰줄루 나탈주에 있는 물류 창고가 약탈당했죠. 지난 8일에 제이콥 즈마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죄로 수감된 다음에 그 고향인 콰줄루 나탈을 중심으로 소요, 폭력, 약탈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이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최소 212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여 명 정도가 체포되었습니다. 폭동 약탈로 피해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시릴 라마포사 현 대통령은 그래도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추세에 있다. 그래서 보면은
더반에서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N2 고속도로가 통행을 재개했고 네. 또 더반에서 요하네스버그 간의 N3 고속도로도 통행이 재개됐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 추세에 있다.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더반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겠어요? 생소하시겠죠? 아니죠, 익숙하시겠죠. 지금 올림픽 얘기 전에 하셨나요? 더반이 네. 거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만에 그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네. 그 발표한 데였죠. 그때 2011년 이제 당시 자크록의 IOC 네. 회장이 이제 카드를 돌리면서 평창 해가지고 평창. 네, 그때 김연아 네. 선수랑 나승현 대변인 얼싸안고 울고 그랬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 감동의 순간이었죠. 저는 그것만 딱 생각나요. 평창. 예, 저 지금 발음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 시위가 부패 혐의를 받던 제이콥 즈마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재임 중에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받아라 했는데 그거 거부하면서 촉발됐다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건 결국 생활고라면서요. 네, 그렇죠. 남아공화국은 그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가 만연해 있고 경제 양극화 수치로 보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가난의 블랙홀에 빠져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6천만 인구 절반이 절대 빈곤 상태이고 통계상 그 청년 실업률이 최근만 해도 74%. 74%요? 74. 실업률이. 3명 중에 4명 청년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1사분기 실업률이 32.6%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GDP가 전년 대비 7%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백인이 토지의 72%를 소유하고 있고 그 비백인 계층은 소유하는 토지는 4%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장기적인 경제개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 빈부격차와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인과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거주지 분리 현상도 상당히 뚜렷하고요. 최근에 그 현지 계신 교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가드를 추가로 고용을 했다. 이 무장한 가드를 두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주마 전 대통령 그리고 라마포사 현 대통령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 하면은 그 인종주의를 극복한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18일 사실 넬슨 만델라 기념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소요 사태가 남아공화국에서 일어나서 많은 그 세계 여러 지도자 정부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제 이런 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인도의 간디라든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비폭력, 불복종 네. 그런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수감이 됐는데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 아파르테이드라 그러는데 그것이 네. 91년도에 폐지되고 나서 9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94년도부터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비백인 대통령으로 재직을 했죠. 그래서 화해정의위원회도 하고 여담입니다만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상단에 자기 감옥의 그 간수 두 분을 모셨어요, 상단에. 그래서 본인이 수감 생활할 때 네, 본인을 감시했던 간수 두 사람을 현장에 불렀다고요. 깍듯이 인사하고 네. 취임 연설을 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증오 분노를 감옥에 두고 나오지 않는 한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를. 거의 이제 종교인의 느낌이 경지인데 날 정도인데 또 이제 제가 네. 책을 읽다가 약간 씁쓸한 인간적인 면을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성공한 분들이 많은데 이 개인 사생활에 보면은 또 그다지 그 밝지 않은 그 가슴 아픈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차별 금지 운동에 헌신을 하고 27년 동안 감옥 네. 생활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바쁘고 하니까 가정 생활에서 아버지로서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당신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일진 몰라도 딸인 나한테는 한 번도 시간을 내준 적이 없었다. 근데 비슷한 예가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들이 있는데 한스라고. 네. 그분도 훌륭한 과학자가 됐는데 나중에 그렇게 소회를 밝힌 게 뭐냐면 천재 과학자인 우리 아버지가 포기했던 유일한 프로젝트가 나였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다 같이 양수 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재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을 통해서 그 딸의 아버지를 포기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민주화에는 성공하였으나 경제 발전이 어려워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남아공 사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정치 민주화가 먼저냐 경제 발전이 먼저냐 이거는 뭐 정치학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담론입니다. 근데 정답은 둘 다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정치 민주화 경제 발전을 네. 거의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이 현대 세계사에서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미국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다음에 국민과 지도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자. 더 이상 이렇게 살진 말자. 그런 것이 빨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루어져야겠죠. 네, 특별한 생산 수단이 없다는 게 참 걱정거리인데 앞으로도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때요? 네, 아침에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0.5%대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들이 대부분 특히나 경기 민감주, 경제 재개 관련주들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와중에도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등과 같이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결합한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제 메타버스 또 다른 플랫폼 업체인 넥스트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6,700대 1로 국내 증시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세웠다는 소식이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게 큰 호재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상황도 그렇고 뭐 오늘 오후 상황이 특별히 반전의 요소가 있어 보이진 않죠? 예, 그래도 이 정도로 오늘 미국 증시에 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 추이를 봐도 플러스 상승세, 즉 반등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593님. 숲이 크면 그늘도 큰 법이죠. 그래요. 이게 큰일 하시는 분들이 또 집안에서도 완벽한 엄마 아버지가 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게 더 개인적으로 행복할까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4684님 양평인데 바람 한 점 먹고 푹푹 찌네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에 동동주 한 잔 그립네요. 저도 그립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내일 올게요. 발전.